건물 진짜 막 찐부자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네. 어줍지 않게 이제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네. 지금 다 토해내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서 그런 금리가 건가요? 올라서 그렇고 이제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오른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거. 아. 네. 요즘에 경매에 가면은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 건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장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거든요. 경매장에 사람이 원래 장이 좀 안 좋으면 경매장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데 요즘에는 좀 없더라고요. 또. 요즘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경매장 가서 그냥 주워와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시장에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대출을 많이 받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공제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주택 그 건물에 보통 대출을 한 30-40% 정도 유지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하기 전에는 대출을 좀 많이 받아놓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첫 번째 이유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산이 많이 이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전세로 많이 세팅을 하더라고요. 전세 세팅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뭐 카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선 맞아요. 청년들을 위한 뭐 중기청, 버팀목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저금리로 지금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건물주들도 전세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부족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금리가 오르니까 현금 흐름은 없는데 이자가 나가니까 그걸 버티지 못해서 이제 많이 토해내는 게 아닌가. 와. 네. 건축을 만약 하게 된다면, 네네. 새 건물을 짓게 된다면 원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네.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좀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건물이 나온 거는 지금 운영을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오른 거는 그 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건물을 안 져요. 근데 지금 그 힘든 분들은 이미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금리가 오르고 이제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네. 이제 많이 토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경매 넘어가는 건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을 텐데 네네.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건물주들이 하는 게 뭐냐면 무너지는 건물주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금리랑 현금 흐름 부족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변수는 내가 터치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번째가 현금 흐름이 부족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극복하는 건데 전세를 좀 월세화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저도 지금 거의 80%가 전세였는데 네. 지금 반전세나 월세로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바꾸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출을 줄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출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크기를 줄이는 거는 좀 약간 안 맞다고 봐요. 근데 대출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와서 네. 그렇게 하는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대출은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줄이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네. 줄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벌 생각을 해라. 그 규모를 유지하는 게 좀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대출을 한번 갚으면 못 일으켜요, 다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보통 대출 건물 깔고 있으면 몇 억씩 되잖아요. 네. 금리, 이자. 네. 요거 때문에 내가 빨리 갚아버렸어. 근데 다시 만약에 금리가 낮아져서 다시 시장에 돈이 많아졌을 때 그걸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좀 버티고 차라리 돈을 더 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네. 좀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 투자랑 사업 같이 하는 분들 요즘에 어떻게 버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의 투자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예요. 투자도 단순 투자가 아니고 약간 사업화 해가지고 네. 뭔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시원이라든가 부동산을 사서 에어비앤비나 이제 뭐 그런 좀 사업을 입히는 거죠. 지금 좀 수익을 내고 버티는 분들은 월세화를 좀 시키고 그렇죠.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건물에 좀 비즈니스를 입히는 거죠. 네, 입히는 거죠.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돈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요. 못 버티고 나오는 경매 물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싸게 잡으면 당장 대출이나 뭐 취득세 이슈는 있겠지만 전세 시세는 또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싸게 사서 전세를 맞춰 놓으면 내가 무피로 내 돈 들이지 않고 또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건물을 그렇게 취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당장에 돈은 네. 들어가는데 네. 내가 원룸 건물을 이제 싸게 나오면 네. 이렇게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 방이 9개가 있다. 그 9개 방 하나당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이다. 그러면 다 명도를 시켜놓고 세입자를 1억에 다 맞추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8억에 샀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건물도 보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그렇게 요즘에 돈 현찰이 있는 분들이나 잠깐 땡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현찰이 진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식이든 부동산이 좋지 않은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대진님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네네.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가요? 하락장이라서 상승장일 때보다는 좀 신축 빈도는 좀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조금 관점 변화할 게 뭐냐면,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땅값이 좀 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진다는 게 막 아파트처럼 확 떨어지는 건 아닌데 금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급하니까 좀 내고를 좀 잘 해줘요. 거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싸지면은 네, 누군가는 저렴한-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건물을 팔기 위해서, 요즘에 주택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건물도 다 부셔줘요. 부셔서 진짜 그 나대지 땅으로 땅으로 만들어내요. 팔아버려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협조를 해주는 시기예요, 지금. 신축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월보 TV를 보시는 분들은 네. 보통 신축이라고 하면 아파트 신축을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황금대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축은 좀 다른 개념의 신축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네. 건물을 짓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을 전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도 시장을 전망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게 전문가가 전망할 뿐이지 사실은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것도 100% 확언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확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땅값이랑 건축비랑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랑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라는 걸 현재 시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세. 그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 가격에 팔릴 것 같다. 임장을 많이 하면 알겠죠? 네. 그거랑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익을 했을 때 더 적으면 사실은 그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내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가격보다 네. 더 내리면 어떡하지? 근데 사람들이 네. 내가 땅을 사서 짓는 거잖아요. 네. 그 땅도 내려가거든요. 그쵸. 내가 짓는 것도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사실 계산만 잘하면 똑같은 거예요. 경매랑 똑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대출이 비교적 수월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최대 맹점이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축은 국가에서 투자가 아니고 사업으로 보거든요. 왜? 집을 공급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요 대출도 많이 좀 약간 압박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비교적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그 계산, 대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 딱 안에, 금액 안에 그렇죠. 딱 넣고 계산을 진행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싸면 네. 들어가는 거고, 서브 들어가고, 비싸면 네. 스탑하는 네. 거고.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축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네. 프로세스인지. 우리가 사실 건물 짓는다고 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리는 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요리를 할 때 일단 소고기를 사야겠죠. 그쵸. 소고기를 사는 거를 일단 우리가 땅을 산다고 보면 돼요. 원자재를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좋아하죠. 우리가 미역국에 넣을 국거리를 할 거냐, 육회를 먹을 거냐, 아니면 스테이크를 할 거냐, 몇 명이 먹을 건지에 따라 그 양도 달라지고 그쵸. 물량도.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얼마나 큰 규모로 지을 건지에 따라서 내가 사는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업성을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가지고 돈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판단하는 게 일단 사업성 검토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샀으면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레시피가 필요하겠죠. 네, 레시피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레시피를 공부를 해서 요렇게 요리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네, 계획을 세우고 네. 하는 거를 이제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소고기 요리인데 어떻게 지을지 미리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짜놓는 거를 네. 이제 설계라고 하는 거죠. 이제 레시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요리를 하는 행위를 이제 시공이라고 합니다. 시공이라고 해서 보통 건설사들이 시공사라고 많이 하죠. 네. 건물 짓는 거를 이제 시공이라고 하고 요리가 다 되면 그게 이제 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아야겠죠. 네. 그러면 돈 받고 이제 파는 거를 이제 매각을 하거나 분양을 한다. 이제 하는데 요즘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소고기가 안 팔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먹죠. 그래서 내가 직접 사업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싸게 파는 거죠. 할인 분양을 한다. 요즘 아파트 할인 분양 많이 하죠. 네네. 하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일단 킵해 놓는다.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부동산 매입할 때 네. 소고기를 사기 전에 어떤 요리를 할 건지 레시피를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계산을 하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만들 건지 계획은 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설계는 땅 사기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소고기를 이제 우리는 마트에서는 한 번에 사지만 네. 부동산은 나눠서 사잖아요. 아, 계약금 주고 나중에 네. 사니까. 중도금 내고. 네, 중도금 내고 하니까 네. 소고기를 일단 계약금 냈으면 네. 사기로 약속은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계획했던 거를 요리사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또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 전문가가 해줘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팔 때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소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얼마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신축은 사실 억 단위 자본금이 필요해가지고 신축이랑 유사한 투자법이 이제 경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소액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정가보다 싸게 받고 그거를 조금 수리를 한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거나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얻는 거. 그런 방식으로 1,000만 원 단위의 자본금을 억 단위까지 늘리는. 최근에 또 경매로 이제 불린 사례가 있어요. 네네. 이제 저는 그때는 주택 규제가 없어서 서울에 빌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저런 똑같은 방식을 오피스텔로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소형 오피스텔도 이제 소액으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감정가가 1억 8천 정도 되는데 낙찰가 더 싸요, 감정가보다. 그렇죠. 근데 전세를 2억을 넘게 해. 저게 뭐냐면 감정가는 법원에서 판단한 거고 실제 시세는 저거보다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리비 뭐 도배장판 정도 한 것 같고 네. 거기에 6만 원. 뭐 부대비용 취득세니 뭐 이런 거 네. 들어가고 거기에다 비싸게 아예 전세 놓으니까 그냥 보유하면서도 2천만 원 풀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한 세네 번 정도 하면은 사실은 보통 이제 한 억 단위가 되거든요. 지금도 가능한 네, 건가요? 지금도 오피스텔로는 가능하고 저것도 이제 최근 사례죠. 저렇게 억 단위가 됐으면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전세를 맞추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전세를 먼저 맞추죠. 일단 경매라는 거는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단 경매로 낙찰받고 일단 매입을 할 때 대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빨리 갚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고금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를 와서 대출은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매각하는 한 5, 6억 정도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제 작은 건물을 이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례를 보면은 저분은 중랑구 면목동에 땅을 사셨어요. 근데 37평인데 한 2천만 원대 샀어요, 평당. 그래서 땅값이 7억 6천. 네. 인데 땅은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5억 받고 내 돈이 2억 6천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저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네. 공사비도 대출이 나와요. 기성자금 대출이라 그래서 네. 어차피 저 건물을 지으면 저게 담보물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기타 부대 비용이 이제 뭐 취득세나 시공비랑 토지비 이외에 나오는 다 비용이 뭐 잡비 같은 거 싹 다 모으면 보통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했을 때 저 건물 짓는데 보통 16억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내 돈은 6억. 이제 레버리지를 10억을 쓴 거죠. 네. 저렇게 해놓고 저거는 1층이 상가고 2, 3, 4층이 원룸이에요. 근데 원룸이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원룸은 다 전세, 풀전세를 놓고 상가는 2개는 월세를 놓고 그래서 전세를 놨을 때 보증금이 한 15억 정도 보수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 그리고 저 건물에 대출을 또 남겨요. 5억 상환하고? 그쵸. 5억 정도는 상환하고 5억 정도는 남기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레버리지를 20억을 한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 15억 하고 대출 레버리지 5억을 했으니까 20억을 레버리지를 했죠. 그럼 16억이 지금 돈이 들어갔는데 그쵸. 20억을 레버리지 하면 4억이 남는 거예요? 4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내가 가지고 시작한 돈이 6억이었는데 저 건물을 지어서 임대까지 마무리를 해놓으면 통장에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 2개를 했는데 월세 2개에서는 또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좀 나가는 거죠. 갚을 수가 있겠네요. 갚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고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사례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저 상가에다가 임대를 안 넣고 자기가 무인 세탁소로 운영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사업소득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도 있나요? 보통 저렇게 소규모 신축을 하면 억 단위를 10억 이상, 많게는 20억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내 돈이 이제 10억 단위가 된다. 이제 그러면은 조금 큰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상가주택이나 이런 주택 건물이었다면 상가 건물을 할 수 있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입지가 좋아야 되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50평에 34억 정도 했고 저것도 대출은 한 27억 받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사비는 이제 5층짜리를 11억에 했고
저것도 대출 한 8억 받고, 그다음에 부대 비용은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겠죠. 네. 그래서 한 4억 정도 발생해서 저 건물 짓는데 총 49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 돈은 한 14억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저거는 이제 지어서 임대를 맞춰놓고 매각을 해도 되고요. 네. 요즘에 통사옥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비워놓고 파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 건물을 보통 이제 강남권에서는 보통 2~3%가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 수익률을 역산했을 때 70억에서 75억 정도 희망가긴 합니다. 네. 이제 매각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겠죠. 아, 저 금액을 해놓고 부동산에 말해놓고 네. 이 정도 금액이 매수할 사람 있으면 오세요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매각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26억 세전 차익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14억 가지고 26억이 생기는 거니까 네. 예, 돈이 또 많이 불어나겠죠.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저렇게 큰 상가 건물을 지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흔히 빌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빌라를 한 호실만 사는 게 아니고 빌라 한 동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빌라도. 네,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10억 이상 있으면 주택을 빌라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야, 요즘 고금리인데 저게 팔리냐? 그 다음에 네가 지었는데 분양 요즘 안 되는데, 아파트도 안 되는데 빌라가 되겠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으로 제가 임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의 히스토리를 보면 리먼 사태 때 그때 지른 거예요. 성수동에 9억 주고 지금 살래 하면은 진짜 너도 나도 사겠지만 2008년이라는 시기를 봤을 때 저분은 과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억에 샀는데 이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사서 보유만 하고 있다가 네. 2017년 이제 시장이 살아날 때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좋아질 때. 네. 그 공사비를 한 10억 정도 들었을 거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땅 사는 거 9억, 건축비 10억 하면은 저 건물 짓는데 20억이 들어가겠죠. 네. 저거를 작년에 63억에 매각이 됐어요. 와. 그럼 여러분들 13년 동안 40억 득이잖아요. 네.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 정도가 네. 아니라 저분 완전 찐 투자자네요. 그렇죠. 진짜 남들이 힘들어할 때, 네.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용기를 낸 거잖아요. 네.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 이걸 사고 네.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가능성이 보였을 때 근생으로 바꾸면 신축으로 바꾸면서 그렇죠. 다시 또 이걸 매각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물 투자라는 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땅 투자예요. 땅에 투자하는 거고 건물은 감가가 되니까. 네. 물론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있지만 저거는 땅 전체를 갖고 있는 건데, 아파트 하락폭 클 때도 땅은 그렇게 이렇게 하락을 많이 안 하거든요. 뭐 한국은행이나 국토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땅값 추이인데, 이제 뭐 보합은 할 수 있는데 땅이 잘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급락을 하거나 한 건 거의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기도 아마 이제 땅이 이제 보합이거나 조금 소폭 하락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은 사이클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이제 기회일 수가 있다. 이제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공하고 매각을 하는 그 단계들까지 네네.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네.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 각 단계마다 황금대지님만의 그런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성 검토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그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건물 지을 때는 저 세 가지가 들어가요. 토지, 공사비, 부대 비용.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소고기 요리랑 비교했잖아요. 네. 그 토지비가 소고기 값인데 저 파란색이 뭐냐면 요즘에 시장이 좋은 거예요. 아, 토지를 사기 좋다. 토지를 사기 좋아요. 네. 지금 약간 땅값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금리 시대니까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요리로 비교해 보면 가스 요금이랑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아. 고기 값은 떨어졌는데 가스 요금이 많이 오른 거야. 그거를 좀 비교해 보는 거지. 아. 요즘에 레고랜드발 PF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소고기를 2인분, 3인분이 아니고 한 1000인분, 100인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렌지를 쓰는 게 아니고 화로구이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연료값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저렇게 레버리지를 저거보다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비용 때문에 좀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소규모에서는 좀 따질 여지가 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공사비는 안 떨어집니다. 보통 오르죠. 네, 오르고 이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주황색으로 해놨고 아. 결국 저 세 개를 들여서 건물 지었을 때 그 건물의 가치는 임대 수익, 매각가, 분양가 세 개로 표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세 개랑 근데 건물 지을 때 저 세 개 원가 있잖아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결국에
원가가 더 싸기만 하면 돼요. 원가라고 불리는 토지비, 공사비, 부대 비용이 네. 매출이라고 보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매각가라든지 분양가보다 싸면 된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분양가나 매각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네. 저 세 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저것도 보면은 매각가랑 분양가는 빨간색이죠. 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임대를 해서 존버를 해야 되는데 월세 수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건물 지어서 월세로 버티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딱 이거만 봐도 시장이 지금 주는 기회도 있고 그렇죠. 위기도 있고 공존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살려서 네. 리스크는 해지하고 그런 테크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잘 봐야지 그렇죠. 그 다음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땅을 사면 되는데 그렇죠. 네. 땅 사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룸 다가구를 지을 거다 네. 하면은 사실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결국 수요자잖아요. 그 건물에 누가 와서 살 거냐. 그 수요해서 공실이 안 나야 되니까 원룸 다가구는 1인 가구가 많이 살겠죠. 네. 그래서 1인 가구는 거의 출퇴근하는 사회 초년생이 많거든요. 그쵸. 대학생이나. 그러니까 광화문, 여의도, 강남 3대 업무지구를 지나는 역세권. 이제 뭐 신림이나 네. 뭐 구디나 가디. 가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경기도나 신도시로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주자 택지라 그래서 네. 이제 신도시에 보면 이제 개발해서 이게 택지를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난이도가 좀 낮은데 이제 그런 데다가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할 때는 네. 1층에 보통 상가가 많이 들어가요. 음. 1층 상가 임대가 수월한 입지. 네. 그거를 좀 약간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라를 지어서 할 때는 네. 좀 사이즈가 크죠? 그럴 때는 입지보다는 좀 지역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빌라를 지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팔리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빌라를 살 만한 실수요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느냐. 네. 근데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보통 신혼부부가 많거든요. 근데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포기하고 빌라로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어서 빌라 오는데 지역이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빌라로 오는 건데 그럼 좋은 입지에 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거나 뭐 모아주택이 예정돼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투자자들이 몰리겠죠. 근데 신축을 짓고 나서 재개발이 되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만 비싸게 분양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원가랑 매출이 있었잖아요. 네.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이 매출이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거는 가격이 프리미엄이 오를 붙어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결이 두 가지인데 지어서 팔 때 게임이 끝나는 게 있고 내가 유지하는 게 있어요. 팔 때 게임이 끝나는 거는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팔았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야 되니까 서울의 주요 입지 아니면 상권이 좀 약간 좀 번화한데 네. 그런 데를 이제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내가 이제 상가 건물 지어서 나는 이제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보다는 좀 경기도나 유동인구나 배우 세대 이런 거를 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임대가 나가고 임대 수익률이 좋은 곳 이제 그런 거를 좀 택하는 게 그런 입지를 택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 먼저 지역을 정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는 원룸 다가구, 다세대, 상가 건물 이걸 먼저 정하고 나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저걸 먼저 정하고 해야 되는데 저걸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누가 정해요? 통장 잔고가 정해줍니다. 가면 네. 갈수록 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억 단위에서 10억대, 10억대에서 100억대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저렇게 커지는 거고 저기서 100억대가 되면 결국 디벨로퍼의 끝판왕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와.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를 하는 거는 이제 건축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좋은 건축사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쁘게 지은 건물이 있을 거예요. 저 건물 되게 잘 지었다. 이미 요리를 잘 된 거 있으면은 저 요리 누가 했어? 주방장을 찾겠죠. 그럼 이미 지어진 요리나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누가 레시피 했어? 그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저 사람 연락처 알고 싶은데? 대한건축사협회 가면 연락처 다 있어요. 네. 전화할 때 우리 부동산 갈 때 비타오백 들고 가죠. 네. 왜 들고 가죠? 좀 잘 봐달라고. 잘 봐달라. 꿀팁 하나라도 더 달라. 네. 우리는 비타오백이 아니고 저걸 가지고 가는 거지. 자, 뭐냐. 소장님. 몇 동 몇 다시 몇 번지 설계하셨죠? 건물 왜 이렇게 이뻐요? 한번 찾아봐도 돼요? 그게 말이 진짜 아다르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신축은 전문가가 다 하는데 네. 그 전문가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키포인트인 거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좋은 설계를 맡길 수가 있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요리사, 시공사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거를 진짜 그냥 꿀팁 하나만 알려드리면 네. 우리가 땅을 살 때 부동산을 통해서 사죠. 그쵸. 그 부동산에서 통상 건설사를 많이 소개해줘요. 소개를 해주는데 그것만 걸러도 반은 성공합니다. 그런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를 시켜줘야만 수주를 하는 시공사라면 네. 그거는 제대로 된 시공사가 아니죠. 제대로 된 시공사라면 부동산이 소개를 안 해줘도 계속 수주가 됩니다. 아, 계속 그쵸. 소개로.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 때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빨리 팔려면 법정 수수료보다 보통 이제 중개 수수료를 좀 많이 줘요. 그 다음에 방의 크기도 옛날에는 4평, 5평이 많았는데 요즘엔 6평, 7평. 그래서 반지하는 없어지고 방의 크기는 좀 커졌고. 커지는 트렌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으려면 그 트렌드에 맞게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매각할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1층에 근생을 좀 넣는 게 좋고. 근생에 섞었다는 건 이제 상가 건물이 그쵸. 돼야 네, 돼요. 1층이 상가고 상가고. 2에는 주택.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게 좋겠죠. 건물 가치도 근생이 있는 걸 더 높게 쳐줘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그 리베이트라 그래서 법정 수수료만 주는 게 아니고 빌라를 분양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뭐 부동산에서 가져가는 리베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넉넉하게 책정을 하면 돼요. 네. 결국 빌라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분양자가 신혼부부잖아요. 많죠. 결국 그 사람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면 인테리어가 좀 좋아야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결국 임대 놓을 때는 이제 우량 임차인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 많이 가면 좋아요. 아. 그래서 내 건물에 들어올 이제 임차인을 동네 카페보다는 이왕이면 프랜차이즈 쪽으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연남동이나 홍대에 약간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핫플 거기에 찾아가서 분점 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게 좀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커피를 직접 만들 줄 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그 건물을 매각할 때 네. 내가 임차인으로 남고 건물만 매각하는 걸 리스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 정도의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리스크 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리스크는 건물 지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실이죠. 공실은 주택보다는 상가가 많아요. 왜냐면 주택은 그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임대가 다 크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갔을 때 내가 직접 사업을 할 만한 대안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 하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임대가 나갈 만한 입지를 선정하는 거. 그 애초에 그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고금리가 문제죠. 일단은 전세로 임대를 놔서 보증금으로 일단은 대출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좀 천천히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테리어에 좀 힘을 주면 이제 그러면 리스크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분양이 좀 힘든 게 요즘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빌라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가격이 비슷하면 네, 일단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로 쪽으로 많이 먼저 가죠. 가니까. 근데 나홀로 아파트 요즘 서울에도 싸게 나온 게 한 5억대까지도 떨어져서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게. 네, 얼마 안 나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이죠. 주택은 그나마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상환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상가죠. 그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성수동에 지금 상가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사서 건물을 부셨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예상되는 월세가 있잖아요. 그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맞춰도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 그런 나대지로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대출금 같은 경우는 대안이 뭐냐? 내가 상가를 지어서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더 벌 생각. 지금 말씀만 들어도 직장인이 하기에는 네네. 정말 쉽지 않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황대진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투자를 이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네. 어려운 점은 없었었나요? 그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직장 다닐 때 시간이 없는데 네. 그렇게 건물을 지을 시간이 어디 있냐. 신축 투자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사람이랑 협상하는 투자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건축사한테 설계 맡기고 시공사한테 건물 맡기고 부동산한테 임대 맡기고 이렇게 파트별로 전부 다 사람이네. 네, 계약만 잘해놓으면 그들이 하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고 신축이라는 게 호흡이 길어요. 땅 사고 몇 개월 있다 다 잠금 치지. 잠금 치고 몇 개월 있다 착공 들어가면 건물 짓는데 6개월, 임대 놓는데 2달. 그러니까 뭐 1년 이렇게 호흡이 길다 보니까 당장 내가 뭐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거시적인 시간이 들어가니까 당장 그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 단위를 한 달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에 보니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투자 종목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대출도 받고 이제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외상으로도 받아요. 공사비 대출 받고 나머지 금액도 이제 시공사한테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자금 경색이 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 구간을 극복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임대를 다 맞추면은 이제 그 돈이 풀리긴 하는데 네. 임대 맞추려면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준공하기 전까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꼬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조금 이제 마음고생을 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의외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네.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내가 한번 초반만 잘 스타트 끊어놓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그렇죠.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네네. 관계만 좋다면 네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렇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이유가 애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그 애기 주민번호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어때요, 기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죠? 느낌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 딱 나왔을 때 갑구에 1, 2번에 내 이름이 빡 찍혀요. 그때가 되게 감격. 가끔 건물 지으면 가끔 가거든요. 가면은 밤에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사람이 살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뭔가 전율이 와요. 사실 그 막 돈을 벌어야겠다 이것보다 건물 지었을 때 그 가치를 제공하는 게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건물 잘 지었고 네. 이 사람이 내가 지은 건물 속에서 네. 즐겁게 그렇죠.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네네. 이것도 보람찬 일이네요. 네, 엄청 보람있고 그런 매력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